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가바사와 시온,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바사와 시온, 정신과 의사이자 저자이다. 1965년 일본 삿포로에서 태어나 1991년 삿포로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부족의 위험성. 수면 부족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알아도 무엇 때문에 진짜 위험한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수면 부족의 위험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1. 병에 걸려 수명이 줄어든다. 잠이 부족하면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6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암이 6배, 뇌졸중이 4배, 심근경색이 3배, 고혈압이 2배, 당뇨병이 3배, 감기가 5배라고 한다. 사망률이 5배나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늘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잠을 줄이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14일 연속으로 6시간씩 자면 인지 기능이 꼬박 이틀 밤을 새운 상태와 비슷해진다. 즉, 매일 6시간만 자는 사람은 매일 밤새워 일한 상태에서 또 일하는 셈이다. 잠을 줄이면 집중력, 주의력, 판단력, 실행력, 즉시기억, 작업기억, 수량적 능력, 수학 능력, 기분, 감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뇌 기능이 떨어진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보다 30에서 50% 낮은 상태에서 매일 일하는 셈이다. 수면 부족인 상태인 사람은 하루에 385kcal를 더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식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증진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줄어 설탕, 지방, 정크푸드를 섭취하고 싶은 욕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식욕이 늘고 달거나 기름진 음식이 당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수면 시간과 사망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30분, 그리고 7시간 30분 정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한다. 이보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사망률이 올라간다. 잠이 부족하다는 자각이 있다면 수면 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잠자리에 들자.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에 쓰는 시간을 줄이거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조금 게을리 해서라도 수면 시간을 늘리자. 수면의 양과 질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결론 붙여 말하자면 둘 다 중요하다. 수면에서 중요한 것은 질이지만 적어도 6시간은 최소한 자야 한다. 그래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둘 다 중요하다. 다만 7, 8시간을 자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소용없다. 수면의 질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으로 알 수가 있다. 수면의 질이 높으면 개운하게 눈이 뜨이고 기분도 상쾌하다. 전날 쌓인 피로가 풀려 오늘 하루도 힘내야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찬다. 알람 없이 저절로 눈이 뜨이는 것도 질 높은 수면의 특징이다. 한편 수면의 질이 낮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더 자고 싶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일하러 갈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수차례 알람 시간을 연장하고 아슬아슬한 시간까지 자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잠버릇이 나쁘거나 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고 낮에 강한 졸음을 느끼는 것도 수면의 질이 낮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을 고치자.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의 행동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블루 라이트를 쬐면 뇌가 지금 낮이다라고 오인해서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한편 불그스름한 빛을 쬐면 뇌가 이제 곧 밤이다라고 인식해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온몸의 활동에 서서히 제동을 걸어 잠잘 준비를 한다. 음주나 식사를 하지 말자. 자기 전에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술을 마시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살짝 단축되지만 수면 시간도 줄어든다. 술자리 다음날 아침에 평소보다 눈이 빨리 뜨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데 잠을 설쳐서 고민인 사람은 일단 술을 끊어봐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이내에 식사를 해도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 음식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은 혈당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이미 혈당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분비되지 않는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야 한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뇌를 흥분시키는 놀이를 피한다. 뇌를 흥분시키는 놀이란 게임,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같은 재미있는 콘텐츠이다.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해도 졸리지 않는 이유는 흥분에 관여하는 물질인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오르고 흥분 상태에 빠진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법. 올바른 목욕 습관을 들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니시노 세이지 교수는 잠을 푹 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이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까지는 목욕을 마치라고 권한다. 깊이 잠을 자려면 신체 내부 온도, 즉 심부 체온을 떨어뜨려서 피부 온도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목욕을 하면 심부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심부 체온은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체온이 서서히 낮아진다. 90분이 지나면 심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도 충분히 나온다.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몸을 담그는 시간은 15분이 적당하다. 4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몸을 담그고 싶다면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 운동을 하자.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운동하면 수면의 질이 65% 개선되고 낮 동안의 졸음이 65% 감소하며 피로감과 집중력이 45% 개선된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 빨리 걷기 정도만 해도 좋다. 중강도 운동을 40에서 60분 이상씩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더 효과적이다. 앞서 말했듯 블루라이트는 수면에 큰 적이다. 형광등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나오므로 따뜻한 노란빛을 내는 백열 전구나 LED 전구로 바꾸자.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암흑 속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다. 작은 등도 켜지 말자. 얇은 커튼은 바깥의 빛을 막아주지 못하므로 침실에는 적당하지 않다. 아주 적은 양의 빛도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실온도 매우 중요하다. 쾌적하게 잠들려면 여름에는 25에서 26도, 겨울에는 18에서 19도가 적당하다. 18에서 19도는 조금 싸늘한 온도지만 깊은 수면에 들기 위해 심부 체온을 내리기에는 딱 좋다. 실온이 살짝 낮을 때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망률은 매우 가볍게만 운동해도 30%나 감소한다. 고강도 운동을 추가해서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하면 사망률이 5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운동 부족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건강에 해롭다. 운동만으로도 고민이나 불안의 상당 부분이 해결 또는 개선된다. 몸을 움직이면 행복에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고민으로 머릿속에 가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운동이다. 굳이 헬스장을 다니며 격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매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운동 시간을 따로 빼기 어려운 바쁜 사람들을 위해 틈새 시간을 활용한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한다. 1. 출퇴근할 때 빠르게 걷는다. 천천히 걷지 말고 빠르게 걸어야 한다. 전철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원래 내려야 하는 역 바로 전 역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걷는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오른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상당한 운동량을 채울 수가 있다. 자리에서 일어난 김에 스쿼트를 한다. 의자에서 일어날 일이 생기면 일어난 김에 스쿼트를 10회 하자. 무릎이 직각이 될 정도로 깊숙이 엉덩이를 내려서 제대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점심은 밖에서 먹자. 빠른 걸음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밥을 먹자. 왕복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집안일도 운동이다. 청소, 방정리, 세탁 같은 집안일도 운동이다. 하루에 10분씩 운동하면 사망률이 30%나 줄어든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아무튼 운동은 짧게라도 좋으니 일당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운동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틈새 시간을 활용하라고 권하지만 아무래도 30분 이상 시간을 마련해서 운동을 하면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20에서 30분쯤 지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연소, 수면의 질 향상,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등의 효과적인 궁극의 건강 물질이다.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지방은 연소되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도 지방을 연소하는 작용을 하므로 30분 넘게 운동을 해야 본격적으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한다. 30분보다 적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 강도는 중강도나 그 이상이 좋다. 중강도란 빨리 걷기나 느리게 달리기 정도의 강도를 말한다. 격렬하지는 않지만 마치고 나면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두뇌 활성화, 지방 연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반면에 무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나 골격 관련 기초 대사량 향상 같은 효과가 나므로 신체 기능의 전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조합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각각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날에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단 1분만 스쿼트를 해도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분비된다. 유산소 운동이면 20에서 30분은 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 즉,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하면 달리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바로 지방이 연소되어 운동의 효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두뇌가 활성화되고 뇌 신경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물질인 BDNF가 분비된다. 즉, 머리가 좋아지는 물질이 나온다. 운동장에 갔다면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보다는 복잡한 동작이 이어지는 운동을 할 때 BDNF가 더 많이 분비된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면 단조로워져서 금방 실증이 나지만 야외에서 달리면 풍경이 바뀌어서 변화를 즐길 수가 있다. 길이 나지 않은 산속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은 두뇌 활성화에 효과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두뇌를 활성화하려면 동작이 복잡하고 변화가 있고 어렵다고 느끼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즐거운 일은 꾸준히 하지만 즐겁지 않으면 계속하지 못한다. 즐거우면 도파민이 나오고 괴롭고 힘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대부분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괴롭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면 계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효과는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운동 종목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와 함께 시작하는 편이 좋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오늘도 열심히 운동했더니 개운하다라고 중얼거리자. 이 작은 행동만으로 의욕이 생겨나 운동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 다음은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은 무엇일까? 수많은 연구로 밝혀낸 정말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 즉 뇌졸중, 심근경색, 암의 위험을 낮추는 식품은 5가지다. 그것은 바로 생선, 채소와 과일, 갈색 탄수화물, 그리고 올리브유, 견과류이다.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는 우선 닭고기를 제외한 붉은색 육류를 꼽는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특히 해롭다. 그리고 흰색 탄수화물, 백미, 우동, 파스타, 밀가루로 만든 빵, 이러한 것들과 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버터류도 해로운 식품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백미보다는 현미, 고기보다는 생선, 버터보다는 올리브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먹어야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밖에 건강에 이로울 가능성이 제시된 식품으로는 다크 초콜릿, 블랙커피, 차, 요구르트, 두유, 낫또,
식초를 꼽는다. 인슐린 분비량이 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손상되어 인슐린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것이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당질 섭취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혈당치를 급격히 높이는 해로운 당질을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로운 당질을 제공하는 주범은 캔커피, 탄산음료, 주스이다. 간식으로 낮게 포장된 과자를 한두 개 집어먹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역효과가 난다. 혈당치가 단숨에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다시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간식으로는 견과류가 좋다. 견과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다. 한 연구에서 견과류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을 3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견과류가 전체 사망률을 20%나 줄였고 신장질환이나 당뇨병의 위험도 낮추었다. 견과류에는 지방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먹어도 혈당치가 잘 오르지 않는다. 즉,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므로 간식으로 먹기에 가장 적합하다. 견과류의 적정 섭취량은 28에서 57g이다. 견과류의 한 줌량이 약 30g 정도라고 한다. 마른 사람과 비만한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할까? 당연히 마른 쪽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통통한 사람, 보통인 사람, 마른 사람, 고도 비만인 사람, 이러한 순서로 오래 산다. 일반적으로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의학적으로 체지방은 곧 면역력이다. 몸에 지방이 적으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의미다. 즉, 병에 잘 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결과적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 일례로 보디빌더는 감기에 잘 걸린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체지방률이 9%를 밑돌면 근처에서 누가 재채기만 해도 감기에 걸린다고 한다. 그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근육과 지방의 비율도 중요하다. 몸무게가 똑같더라도 근육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지방이 붙은 사람과 그저 지방만으로 살쪄 있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후자는 건강면에서 최악이다. 통통한 사람이라도 혈압이나 혈당치가 높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예비군에 속한다면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100살까지 산 고령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가 하루 3끼를 챙겨 먹는다고 답했다. 하루 2끼를 먹는 사람은 남성의 7.5%, 여성의 5.4%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의 특징은 70세 무렵과 식사량이 비슷할 뿐 아니라 고기, 생선, 채소, 주식을 균형 있게 먹는다는 점이다. 100세 이상 장수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100세 연구를 보면 실제로 섭취 칼로리를 줄여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거의 없다. 당뇨병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3끼를 먹는 편이 좋다. 아침밥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며 논의도 활발하다. 아침을 걸렀을 때 능률이 오르거나 공복 상태인 오전 중에 하루 업무의 대부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은 먹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아침밥을 먹는 편이 좋다.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아침에는 머리가 멍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업무 시작 후에도 컨디션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아침부터 우울하다. 수면 장애가 있어서 수면제를 먹는다. 아침에 약한 사람은 아침밥만 잘 챙겨 먹어도 컨디션이 좋아지므로 여러 면에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아침밥은 체내시계를 초기화하고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로토닌의 활성화 스위치를 켠다. 다시 말해 쾌적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밥을 먹으면 머리와 소화기관이 지금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뇌와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작동한다. 특히 마음의 병을 앓는 환자 중에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체내시계와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마음의 병이 생기거나 악화된다. 제대로 된 식단이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 몸 안의 스위치는 수프 한 그릇이나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켜진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꼭꼭 씹어 먹기와 천천히 먹기다. 빨리 먹으면 살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급하게 먹으면 단숨에 혈당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쉽게 살찐다. 천천히만 먹어도 흡수되는 속도와 혈당치의 상승 곡선이 완만해져서 살이 찌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 꼭꼭 씹어 먹으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므로 아침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 한 입 넣고 30번씩 씹어보자. 실제로 해보면 꽤 힘들지만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몇 배나 쉽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효과도 있으므로 낮에 휴식 시간에 마셔도 좋다. 하지만 카페인의 반감기는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분해되는 데까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마시는 커피는 잠을 설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삼가하자. 카페인 섭취 마감 시간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후 2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좋다. 커피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으로 마시던가 극소량의 설탕만을 넣고 마셔야 한다. 커피 체인점에서 파는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단 커피에도 대량의 설탕이 들어있다.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설탕의 적정량은 3큰술까지이니 주의하자. 커피는 원두로, 차는 찻잎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려 마실 때 가장 효과적이다. 편의점이나 자동 판매기에서 사지 말고 집에서 직접 우리는 습관을 들이자. 최근 연구를 통해 카페인에 약한 유전자 타입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카페인에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거나 오히려 피로를 느끼는 등 카페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커피와 차가 건강에 여러모로 이롭다고 해서 카페인에 약한데도 무리하게 섭취량을 늘리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가독력이 좋았습니다.
약 48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가바사와 시온,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바사와 시온, 정신과 의사이자 저자이다. 1965년 일본 삿포로에서 태어나 1991년 삿포로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부족의 위험성. 수면 부족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알아도 무엇 때문에 진짜 위험한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수면 부족의 위험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1. 병에 걸려 수명이 줄어든다. 잠이 부족하면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6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암이 6배, 뇌졸중이 4배, 심근경색이 3배, 고혈압이 2배, 당뇨병이 3배, 감기가 5배라고 한다. 사망률이 5배나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늘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잠을 줄이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14일 연속으로 6시간씩 자면 인지 기능이 꼬박 이틀 밤을 새운 상태와 비슷해진다. 즉, 매일 6시간만 자는 사람은 매일 밤새워 일한 상태에서 또 일하는 셈이다. 잠을 줄이면 집중력, 주의력, 판단력, 실행력, 즉시기억, 작업기억, 수량적 능력, 수학 능력, 기분, 감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뇌 기능이 떨어진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보다 30에서 50% 낮은 상태에서 매일 일하는 셈이다. 수면 부족인 상태인 사람은 하루에 385kcal를 더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식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증진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줄어 설탕, 지방, 정크푸드를 섭취하고 싶은 욕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식욕이 늘고 달거나 기름진 음식이 당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수면 시간과 사망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30분, 그리고 7시간 30분 정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한다. 이보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사망률이 올라간다. 잠이 부족하다는 자각이 있다면 수면 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잠자리에 들자.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에 쓰는 시간을 줄이거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조금 게을리 해서라도 수면 시간을 늘리자. 수면의 양과 질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결론 붙여 말하자면 둘 다 중요하다. 수면에서 중요한 것은 질이지만 적어도 6시간은 최소한 자야 한다. 그래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둘 다 중요하다. 다만 7, 8시간을 자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소용없다.
수면의 질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으로 알 수가 있다. 수면의 질이 높으면 개운하게 눈이 뜨이고 기분도 상쾌하다. 전날 쌓인 피로가 풀려 오늘 하루도 힘내야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찬다. 알람 없이 저절로 눈이 뜨이는 것도 질 높은 수면의 특징이다. 한편 수면의 질이 낮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더 자고 싶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일하러 갈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수차례 알람 시간을 연장하고 아슬아슬한 시간까지 자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잠버릇이 나쁘거나 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고 낮에 강한 졸음을 느끼는 것도 수면의 질이 낮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을 고치자.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의 행동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블루 라이트를 쬐면 뇌가 지금 낮이다라고 오인해서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한편 불그스름한 빛을 쬐면 뇌가 이제 곧 밤이다라고 인식해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온몸의 활동에 서서히 제동을 걸어 잠잘 준비를 한다. 음주나 식사를 하지 말자. 자기 전에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술을 마시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살짝 단축되지만 수면 시간도 줄어든다. 술자리 다음날 아침에 평소보다 눈이 빨리 뜨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데 잠을 설쳐서 고민인 사람은 일단 술을 끊어봐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이내에 식사를 해도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 음식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은 혈당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이미 혈당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분비되지 않는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야 한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뇌를 흥분시키는 놀이를 피한다. 뇌를 흥분시키는 놀이란 게임,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같은 재미있는 콘텐츠이다.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해도 졸리지 않는 이유는 흥분에 관여하는 물질인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오르고 흥분 상태에 빠진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법. 올바른 목욕 습관을 들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니시노 세이지 교수는 잠을 푹 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이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까지는 목욕을 마치라고 권한다. 깊이 잠을 자려면 신체 내부 온도, 즉 심부 체온을 떨어뜨려서 피부 온도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목욕을 하면 심부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심부 체온은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체온이 서서히 낮아진다. 90분이 지나면 심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도 충분히 나온다.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몸을 담그는 시간은 15분이 적당하다. 4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몸을 담그고 싶다면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 운동을 하자.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운동하면 수면의 질이 65% 개선되고 낮 동안의 졸음이 65% 감소하며 피로감과 집중력이 45% 개선된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
빨리 걷기 정도만 해도 좋다. 중강도 운동을 40에서 60분 이상씩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더 효과적이다. 앞서 말했듯 블루라이트는 수면에 큰 적이다. 형광등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나오므로 따뜻한 노란빛을 내는 백열 전구나 LED 전구로 바꾸자.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암흑 속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다. 작은 등도 켜지 말자. 얇은 커튼은 바깥의 빛을 막아주지 못하므로 침실에는 적당하지 않다. 아주 적은 양의 빛도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실온도 매우 중요하다. 쾌적하게 잠들려면 여름에는 25에서 26도, 겨울에는 18에서 19도가 적당하다. 18에서 19도는 조금 싸늘한 온도지만 깊은 수면에 들기 위해 심부 체온을 내리기에는 딱 좋다. 실온이 살짝 낮을 때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망률은 매우 가볍게만 운동해도 30%나 감소한다. 고강도 운동을 추가해서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하면 사망률이 5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운동 부족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건강에 해롭다. 운동만으로도 고민이나 불안의 상당 부분이 해결 또는 개선된다. 몸을 움직이면 행복에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고민으로 머릿속에 가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운동이다. 굳이 헬스장을 다니며 격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매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운동 시간을 따로 빼기 어려운 바쁜 사람들을 위해 틈새 시간을 활용한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한다. 1. 출퇴근할 때 빠르게 걷는다. 천천히 걷지 말고 빠르게 걸어야 한다. 전철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원래 내려야 하는 역 바로 전 역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걷는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오른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상당한 운동량을 채울 수가 있다. 자리에서 일어난 김에 스쿼트를 한다. 의자에서 일어날 일이 생기면 일어난 김에 스쿼트를 10회 하자. 무릎이 직각이 될 정도로 깊숙이 엉덩이를 내려서 제대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점심은 밖에서 먹자. 빠른 걸음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밥을 먹자. 왕복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집안일도 운동이다. 청소, 방정리, 세탁 같은 집안일도 운동이다. 하루에 10분씩 운동하면 사망률이 30%나 줄어든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아무튼 운동은 짧게라도 좋으니 일당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운동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틈새 시간을 활용하라고 권하지만 아무래도 30분 이상 시간을 마련해서 운동을 하면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20에서 30분쯤 지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 연소, 수면의 질 향상,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등의 효과적인 궁극의 건강 물질이다.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지방은 연소되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도 지방을 연소하는 작용을 하므로 30분 넘게 운동을 해야
본격적으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한다. 30분보다 적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 강도는 중강도나 그 이상이 좋다. 중강도란 빨리 걷기나 느리게 달리기 정도의 강도를 말한다. 격렬하지는 않지만 마치고 나면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두뇌 활성화, 지방 연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반면에 무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나 골격 관련 기초 대사량 향상 같은 효과가 나므로 신체 기능의 전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조합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각각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날에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단 1분만 스쿼트를 해도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분비된다. 유산소 운동이면 20에서 30분은 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 즉,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하면 달리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바로 지방이 연소되어 운동의 효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두뇌가 활성화되고 뇌 신경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물질인 BDNF가 분비된다. 즉, 머리가 좋아지는 물질이 나온다. 운동장에 갔다면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보다는 복잡한 동작이 이어지는 운동을 할 때 BDNF가 더 많이 분비된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면 단조로워져서 금방 실증이 나지만 야외에서 달리면 풍경이 바뀌어서 변화를 즐길 수가 있다. 길이 나지 않은 산속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은 두뇌 활성화에 효과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두뇌를 활성화하려면 동작이 복잡하고 변화가 있고 어렵다고 느끼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즐거운 일은 꾸준히 하지만 즐겁지 않으면 계속하지 못한다. 즐거우면 도파민이 나오고 괴롭고 힘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대부분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괴롭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면 계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효과는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운동 종목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와 함께 시작하는 편이 좋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오늘도 열심히 운동했더니 개운하다라고 중얼거리자. 이 작은 행동만으로 의욕이 생겨나 운동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 다음은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은 무엇일까? 수많은 연구로 밝혀낸 정말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 즉 뇌졸중, 심근경색, 암의 위험을 낮추는 식품은 5가지다. 그것은 바로 생선, 채소와 과일, 갈색 탄수화물, 그리고 올리브유, 견과류이다.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는 우선 닭고기를 제외한 붉은색 육류를 꼽는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특히 해롭다. 그리고 흰색 탄수화물, 백미, 우동, 파스타, 밀가루로 만든 빵, 이러한 것들과 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버터류도 해로운 식품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백미보다는 현미,
고기보다는 생선, 버터보다는 올리브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먹어야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밖에 건강에 이로울 가능성이 제시된 식품으로는 다크 초콜릿, 블랙커피, 차, 요구르트, 두유, 낫또, 식초를 꼽는다. 인슐린 분비량이 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손상되어 인슐린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것이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당질 섭취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혈당치를 급격히 높이는 해로운 당질을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로운 당질을 제공하는 주범은 캔커피, 탄산음료, 주스이다. 간식으로 낮게 포장된 과자를 한두 개 집어먹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역효과가 난다. 혈당치가 단숨에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다시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간식으로는 견과류가 좋다. 견과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다. 한 연구에서 견과류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을 3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견과류가 전체 사망률을 20%나 줄였고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의 위험도 낮추었다. 견과류에는 지방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먹어도 혈당치가 잘 오르지 않는다. 즉,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므로 간식으로 먹기에 가장 적합하다. 견과류의 적정 섭취량은 28에서 57g이다. 견과류의 한 줌량이 약 30g 정도라고 한다. 마른 사람과 비만한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할까? 당연히 마른 쪽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통통한 사람, 보통인 사람, 마른 사람, 고도 비만인 사람, 이러한 순서로 오래 산다. 일반적으로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의학적으로 체지방은 곧 면역력이다. 몸에 지방이 적으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의미다. 즉, 병에 잘 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결과적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 일례로 보디빌더는 감기에 잘 걸린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체지방률이 9%를 밑돌면 근처에서 누가 재채기만 해도 감기에 걸린다고 한다. 그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근육과 지방의 비율도 중요하다. 몸무게가 똑같더라도 근육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지방이 붙은 사람과 그저 지방만으로 살쪄 있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후자는 건강면에서 최악이다. 통통한 사람이라도 혈압이나 혈당치가 높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예비군에 속한다면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100살까지 산 고령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가 하루 3끼를 챙겨 먹는다고 답했다. 하루 2끼를 먹는 사람은 남성의 7.5%, 여성의 5.4%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의 특징은 70세 무렵과 식사량이 비슷할 뿐 아니라 고기, 생선, 채소, 주식을 균형 있게 먹는다는 점이다. 100세 이상 장수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100세 연구를 보면 실제로 섭취 칼로리를 줄여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거의 없다. 당뇨병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3끼를 먹는 편이 좋다.
아침밥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며 논의도 활발하다. 아침을 걸렀을 때 능률이 오르거나 공복 상태인 오전 중에 하루 업무의 대부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은 먹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아침밥을 먹는 편이 좋다.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아침에는 머리가 멍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업무 시작 후에도 컨디션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아침부터 우울하다. 수면 장애가 있어서 수면제를 먹는다. 아침에 약한 사람은 아침밥만 잘 챙겨 먹어도 컨디션이 좋아지므로 여러 면에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아침밥은 체내시계를 초기화하고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로토닌의 활성화 스위치를 켠다. 다시 말해 쾌적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밥을 먹으면 머리와 소화기관이 지금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뇌와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작동한다. 특히 마음의 병을 앓는 환자 중에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체내시계와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마음의 병이 생기거나 악화된다. 제대로 된 식단이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 몸 안의 스위치는 수프 한 그릇이나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켜진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꼭꼭 씹어 먹기와 천천히 먹기다. 빨리 먹으면 살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급하게 먹으면 단숨에 혈당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쉽게 살찐다. 천천히만 먹어도 흡수되는 속도와 혈당치의 상승 곡선이 완만해져서 살이 찌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 꼭꼭 씹어 먹으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므로 아침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 한 입 넣고 30번씩 씹어보자. 실제로 해보면 꽤 힘들지만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몇 배나 쉽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효과도 있으므로 낮에 휴식 시간에 마셔도 좋다. 하지만 카페인의 반감기는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분해되는 데까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마시는 커피는 잠을 설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삼가하자. 카페인 섭취 마감 시간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후 2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좋다. 커피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으로 마시던가 극소량의 설탕만을 넣고 마셔야 한다. 커피 체인점에서 파는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단 커피에도 대량의 설탕이 들어있다.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설탕의 적정량은 3큰술까지이니 주의하자. 커피는 원두로, 차는 찻잎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려 마실 때 가장 효과적이다. 편의점이나 자동 판매기에서 사지 말고 집에서 직접 우리는 습관을 들이자. 최근 연구를 통해 카페인에 약한 유전자 타입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카페인에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거나 오히려 피로를 느끼는 등
카페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커피와 차가 건강에 여러모로 이롭다고 해서 카페인에 약한데도 무리하게 섭취량을 늘리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가독력이 좋았습니다. 약 48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